촉법 소년 범죄 건수가 매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뭐 길게 보면은 한 5년 단위로 보면은 최근에는 한 2배 정도씩 늘어나고 있고 2만 건이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저희 사무실에는 상이 들어오지? 지금도 아, 그렇군요. 이제 촉법 소년들의 범죄 수도 증가하고 있고 이제 범죄 유형도 조금 더 예전보다 조금 강화되는 추세인 것 같네요. 네, 점점 그 범죄 유형이 좀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학폭으로 끝날 만한 사건인데 그렇죠. 그게 굉장히 좀 과격화되고 심화되는 범죄 양상을 보이면서 뭐 집단적으로 굉장히 강한 폭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성범죄 그렇죠.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집단으로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이버 뭐, 불링. 사이버 불링 같은 거 하면서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양상으로 좀 번져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과거랑 달리 본인들이 촉법인 걸 알고 그거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뭐 보면은 아 나는 이 촉법이니까 걸리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찰한테 막 대든다던가 이런 사례들이 계속 뭐 노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안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보니까 야 이거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는 게 과연 옳은 걸까? 저 정도면은 오히려 충분히 처벌을 해도 될 것 같고 자기가 저지르는 게 범죄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촉법 연령을 조금 낮춰서 이 친구들에게도 형사상 처벌을 하는 방향을 우리가 좀 검토해보면 어떨까라는 필요성이 먼저 대두가 된 것 같고요. 그런 국민적인 필요성 대두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러면은 법을 조금 개정을 해서 촉법 소년의 연령을 조금 변화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법 쪽에서는 이게 새로운 논의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꽤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바뀌지 않았던 건 법 쪽의 내부에서는 사실 반대 의견이 꽤 있죠. 네,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 촉법소년 논의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촉법소년이라는 게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소년법상의 이제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라는 거고 지금 논의는 그러면은 이 상한인 14세를 한 살 정도 낮춰서 13세를 딱 기준으로 본다면 13세인 소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보자. 이 친구들은 지금 현행은 이제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가능한데 보호처분도 물론 가능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포인트라는 점을 한번 설명을 일단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더 보태면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좀 경미하다고 하면 보호처분도 할 수 있게 이게 선택이 가능하죠. 그 범죄의 양정에 따라서. 근데 14세 미만 이 경우에는 지금 보호처분만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재량의 폭을 좀 넓힐 수 있게 내려자라는 취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3세만 놓고 보면 뭐 이제 중2, 중3? 그렇죠. 이제 이 친구들을 우리가 형사처벌을 하자라는 논의라고만 너무 비춰지다 보니까 그쵸. 아 마치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면 그러면 걔네들 앞으로 형사처벌하는 거야? 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의 폭을 조금 넓혀보자.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세 즈음 되는 학생들이 워낙 이제 중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들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원래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만 가능한데 형사법상 처벌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게 연령을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논의라는 점을 하나 아시면은 좋겠어요. 짚고 가는 겁니다. 18세 미만은 또 현재 보호처분이 가능해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처분이 가능한데 그게 아예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연령을 낮추고 재량껏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만들어 놓자.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도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보라고 하는 건데 네, 여기서 또 네. 그래서 법 쪽에서 이제 찬반 논의가 있는 쟁점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만 그렇죠. 설명을 하자면 일단 첫 번째는 과연 13세인 소년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옳으냐? 맞아요. 맞느냐? 그 어린 아이들인데 얘네를 어떻게든 좀 교화를 시켜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교화를 시키는 게 맞는 거지. 너 전과 1번, 뭐 전과 낙인을 막 찍어서 하는 것이 옳으냐? 라는 측면에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법조인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처벌을 늘리면 이제 예방 효과가 있느냐 그런 증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인데 굳이 어린 아이들에게 형사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일단 한번 그게 조금 더 사실은 법 쪽에서 유력하다고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공감은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저같이 이제 형사사건 많이 하는 변호사들은 엄벌주의라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인의 경우에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음부터 엄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막 살인이라든지 그런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은 엄벌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댓글 같은 걸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다 구속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구속시키라, 다 장기징역하라고 하는데 뭐 왜 한 15년 때려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걸 일단 저희는 다 아는 게 처벌을 하거나 그러니까 징역을 살게 되면 그 안에서 나쁜 물이 들어 나옵니다. 오이 그런 경우가 많죠. 배워와. 네. 일단 나는 이제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 이제 같이 방에서 동고동락하는 사람들과 나가면은 조금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면 좀 더 이번엔 안 걸리고 이번엔 안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트렌디한. 야, 너 아직도 그런 방법이야? 어? 야,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돼. 나는 사기꾼인데 너는 범죄 수익 은닉하는 애네. 우리 같이 일을 하면 그러니까. 한 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많이 있죠. 우리가 각자 이제 오답 노트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거를 좀 학습해서 다음에는 실패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단기징역형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거기에 집유를 붙이자고 하는 이유가 괜히 들어가서 애가 전문화가 돼서 온다. 전문 불법인이 돼서 그 포켓몬 진화하듯이 진화해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정말 나쁜 일을 해갖고 장기징역을 해서 사회와 격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집유를 둬서 집유 기간 동안 오히려 사고 안 치게 두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 법정 구속해서 한 서너 달 살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고 하는 걸 굉장히 재판부에서 꺼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의 경우도 그러하니 어린 아이의 경우엔 더 심하지 않겠냐. 예를 들자면은 이 친구들이 뭐 소년원에 갔다 왔다고 하면 학교가 비어지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평생 이제 낙인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게 이제 구치소라든지 아니면 벌금형 전과라든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무조건 얘네들을 처벌하는 게 옳으니까 나이를 낮추자라는 논의로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의 폭을 넓혀서 우리가 웬만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소년보호 처분이라든지 하되. 선처를 베풀되 아주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또 약간 이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촉법소년 문제는 그 형사처벌 문제가 아니라 가정폭력, 뭐 보호자 부재, 뭐 스마트키 확산 이런 구조적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나이 낮춘다고 다 해결이 되느냐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휴대폰을 그렇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야 이거 진짜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논의도 호주는 있어서. SNS를 금지하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죄 유형들도 SNS를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도 조금 사회적으로 범죄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워낙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정말로 막 나쁜 마음을 먹고 막 그런다기보다는 뭔가 과시하거나 호기심에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긍정적으로 좀 선도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를 좀 우리가 제도적으로 계속 고민할 필요는 필요하겠죠. 그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놓은 다음에 또 처벌을 하고 보호 처분을 하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댓글도 그렇고 많은 대중들의 여론이 너무 흉악해져가고 낮춰지는 연령, 범죄 연령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위화적 효과든 아니면 응보의 역할을 위해서라도 좀 하향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사실은 대중적으로는 더 다수설이죠. 그렇죠. 뭐 통계 같은 거 보니까 뭐 90% 이상이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사실 동의하는 입장인데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뭐 처벌하면은 뭐 범죄가 예방이 되냐? 예방적인 측면 말고 피해자를 위한 어떤 응보의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게끔 선택할 수 있게끔 하자. 요 논의라는 걸 다시 한번. 취지가 처벌을 무조건 강하게 하자가 아니라 처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선택권조차 없으니 그 선택권 정도는 확보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최다은 변호사님이랑 의견이 굉장히 같은 게 위화적 효과가 필요해요.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처벌되더라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뉴스나 이런 거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이제 촉법 낮아져 갖고 너네 이제 처벌돼. 너네 잡혀가. 너네가 그렇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형 징역 갔어. 라고 한다면 저는 위화적 효과가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향이 된다고 해서 모두를 다 징역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예전이랑 다르게 워낙 많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2세 이상이면 웬만한 이런 행위가 범죄가 된다 아닌다 정도는 인지할 수 있다는 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아는 상황이고 또 어떻게 하면은 처벌 안 받는지까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하는 연령을 좀 낮추는 논의가 시작이 된 배경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의 논거들을 하나씩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최다은 변호사 개인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어요. 몇 살까지?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질문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좀 투표권도 더 연령을 낮추자는 얘기가 있고 민사상 뭐 혼인 연령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변화하는 추세 아니냐. 그러니까 형사 사건도 당연히 낮춰야지. 근데 그 논리는 완전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권리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한 얘기와 형사법적으로 제재하는 어떻게 보면 의무를 더 강화하고 권리를 좀 제한하는 측면으로 늘린다는 것은 조금 달리 봐야 되기 때문에 역시 교수님다운 가장 이제 본질적인 부분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서 할 그렇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1살 정도 낮춰보고 그 다음에 더 우리가 이게 더 필요하다라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으면 1살 더 낮추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현재 통계로 봤을 때는 13세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서 촉법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70% 정도는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12세는 또 상당히 낮고 그래서 13세 부분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레슨을 좀 다니는데 야구 레슨에 가면 가끔 엘리트 친구들이 와요. 그러면 중1만 하더라도 저보다 공을 빠르게 던집니다. 저도 체구가 182cm에 막 80kg 가까운데 저보다 공이 빨라요. 그런 친구들이 던진 공에 맞으면 정말 아플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저는 633 제도에 맞춰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촉법,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조금 수렴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촉법 소년 문제는 그 연령 하향 말고도 다른 대안은 또 없을까요? 저는 사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의 경우에는 그 부모가 사실상 방임이나 학대를 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입건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 부모가 학대 정황은 없는지에 대해서 무조건 선행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육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확대나 방임에 대한 여지가 없었는지를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저는 부모가 그런 상황에 노출하는 케이스들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을 건전한 상황에서 기르지 않는데 이 아이들을 계속 처벌하고 해서 다시 집에 돌아가면 또 방임되는 상황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선 본인이 수사받기 싫어서라도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나설 유인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서 애가 나가서 사고를 치면 나는 바로 피의자 전환이다. 바로 될 수 있다.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얹자면 민사적 책임을 좀 더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게 지금은 그 교육을 잘했다라고 하는 약간 과실 책임처럼 돼 있지만 저는 그냥 과실 있건 없건 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그 형사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미성년 자녀가 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무과실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으로 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입장에서 음보는 아니지만 손해의 전부, 그러니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이거 관련해서 논의하실 게 또 있나요? 단순히 이제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진 않을 테니까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도 찬성을 하고 정말로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좀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제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6호 처분인데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이제 감호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얘네한테 6호 처분을 해도 보낼 데가 없다. 맞아요.
그래서 사회 전반으로도 이런 아이들을 관리하고 교화할 만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조금 더 이런 감시를 하고. 디테일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신 것처럼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디테일을 봐야 되는 게 저희 입장에서 6호를 받았다. 오케이. 근데 그 다음 절차가 없어요. 맞죠? 그렇죠. 갔는데 경자가 어디 기관에 보내래. 근데 그 기관이 없거나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처리가 돼야 진정한 그 행형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15년의 연령 하향 문제가 지금 왜 대두가 되느냐. 법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것이 실제로 이제 범죄율하고 재범률의 추이가 계속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으로 이제 2만 명이 넘어간 거죠. 애들이 그렇게 사고를 치는 것들이. 촉법소년이요. 예. 근데 네. 그게 주목할 점은 뭐냐면 22년도부터 2년 사이에 약 27%가 급증을 했어요. 와. 저는 이게 뭔가 인공지능 발전하고도 뭐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점점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예.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하는 걸 좀 악용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그게 예.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니까 사회적인 공분이 생긴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지금 인구절벽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출산율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 추세인데 네. 어떻게 애들 범죄는 계속 그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이게 원래 인구가 증가할 때 같이 늘어가면은 그냥 합리적이다 생각하는데 인구는 주는데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거. 네.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고요. 그리고 뭔가 지능형 범죄들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디지털 세대다 보니까 컴퓨터로 이제 막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것들을 일으킨다든지. 요즘에 딥페이크 많잖아요. 그렇죠. 딥페이크 영상 같은 것들 자기는 이제 재미로 만든다고는 하지만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져놓고 범죄의식이 없어요. 뭐 내가 촉법소년인데 어쩔 건데. 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게- 알아. 예, 뭐 이따가 네. 논의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의 영역에 있어가지고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렇지. 애들한테 야 진정한 사과는 하고 시작해야 돼라고 하는 게 과연 처벌수를 낮추려고 하려는 어떤 의도지 진정한 사과가 있겠느냐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재범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뭐 4.5%면 얘네들 12%예요. 그러니까 성인에 거의 한 와, 3배 정도의 그래요? 재범률이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데이터 같은데.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애들을 소년원에 보내거나 아니면 보호관찰을 하거나 수강명령하거나 사회봉사 뭐 이런 것들을 처분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간다는 거죠. 그 이따 또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 재범률이 계속 높은지는 사실은 이건 좀 예산과도 많이 관련이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재범률을 낮추려면 여러 가지 시설과 이런데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이따가 이거 과연 낮추려면 어떤 방식이 있어야 되느냐 그때 좀 얘기를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저는 어떤 이야기의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우리 그 법조인 우리 변호사님은 좀 뭔가 엄벌주의로 갈 것 같고 우리 철학자 박구영 교수님은 우리 사회 문제로 이야기가 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아 완전 반대인 것 아, 같아요. 반대야? 진짜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이 저를 찾아오는 고객이라니까. 얘네들이 아님한테 사실대로 똑바로 얘기해라. 너 뭔 짓거리 한 거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정법원으로 이제 소년범 분류 사건으로 분류가 돼서 네. 변호인을 선임해서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성인으로 따지면 형사 피고인이야. 그러니까 네. 우리들은 네. 얘를 어떻게든 낮게 처벌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인간들이라니까요. 우리는. 아니 그러니까 돈 받고 그건 하니까? 이제 돈 받을 때는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라도 네. 나이를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이 낮추는 것에선 저도 동의는 해요. 그게 네. 뭐 생물학적인 걸 떠나서 사회적으로 너무 이 뭐라 해야 될까 좀 애들이 더 빨리 생물학적인 성장보다는 사회적인 인지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예, 제가 그 분야를 뭐 전공하지 않아 정확한 표현은 못 하고 이제 교수님 때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면 부모님 앞에서는 잘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부모님 막 계속 윽박 지르니까. 그럼 저는 항상 부모님 나가 계시라고. 여기 와서 차 드시고 계시고 제가 연락 드리면 다시 올라오시라고 하고 애랑 얘기하면 이제 그 아이가 또 막 다 얘기를 해요. 이것저것 무슨 생각으로 어땠고 이때 기분이 어땠고 막 이런 걸 하면 솔직히 어떤 때는 이 새끼는 악마 새끼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친구가 힘들지 않겠어? 그래도 재밌잖아요. 막 딴 친구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왜 나만 잡혔는지 모르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좌절이다. 좌절. 네, 그래서 이게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이게 덜 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얘가 커도 달라질 게 없는 건지 사람 안 변한다고 하니까 근데 변화가 성인이 되면 어렵지만 성인 전까지는 그래도 교화가 되지 않겠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헷갈리긴 하는데 케이스마다
때마다 얘는 그래도 교화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세게 처벌해서 낙인 찍는 것보다는 좀 약하게 하는 게 낫겠다 싶고 어떤 애는 와 얘는 이거 뭐 맥스 2년인데 소년원 장기 가봤자 예, 이거 갖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애들도 있어요. 네.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범법 소년, 촉법 소년, 범죄 소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처벌을 하지 않게 만든 것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네. 뭐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범죄나 폭력이나 또는 그와 관련된 피해에 관련해서 관련 주변 사회인들이 무책임하다 생각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불행한 사건에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모든 형사 사건도 봐야 된다고 봐요. 네, 네. 자, 그러면 네. 일단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우리가 같이 논의할 만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 미국, 일본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비춰보면 되게 비슷비슷해요 상황이. 상황이 OECD 국가들은 대개 이런 촉법 범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잔인성은 높아집니다. 그것은 이유가 비교적 간단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네. 사회가 점점 아노머스 현상으로 가거든요. 다시 말해 아노미 현상. 규범을 어릴 때부터 이래야만 한다는 걸 배우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요? 우리가 자유주의 세계라는 건 뭐냐면 모든 건 네 스스로 사유해봐 결정해봐 그렇거든요. 규범을 자율적 주체에게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주 오래된 사회는 태어나자마자 이래야만 한다는 게 명확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옆집에 가도 우리 집에 와도 다른 집에 가도 해야만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명확했어요. 그런 세계가 끝나가고 있는 사회가 말하면 탈규범화된 탈관습적 사회로 진입이거든요. 이게 OECD 국가들의 대부분 현상이에요. 그럼 어린 나이 때부터 규범이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래요? 어린 나이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탈규범화가 되고 네. 있다. 그러니까 뭐를 내가 지켜야 되고 뭘 지키지 지켜야지 말고 않으니까 이런 명확한- 기준점이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데 특히 그래요? 가정 내에서 그런 불안 요인이 훨씬 강해진다든가 그럴 경우는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학생들은.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가장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는 바로 비슷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시스템이 바로 이 범죄 유형으로 고착화되는 순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12세, 14세 이 사이에 범죄율이 굉장히 강하고 또 어떤 사법적인 강도를 높인다 하더라도 줄어든다는 사례가 없어요. 그래요? 네. 다시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 사회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네.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규범이 명확히 정해진 사회로 가는 건 뭐죠? 권위주의 사회로 간단 말이거든요. 즉 권위주의 사회에서 자유주의 사회로 넘겨오면서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 자유주의 사회로 오면서 자유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있냐 문제예요. 함께 가지 못했구나. 그렇죠. 그런 사회일수록 훨씬 더 이런 일이 빨리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일본이나 독일도 지금 14세죠. 예, 일본이나 독일도 14세고 우리도 14세인데 네. 다른 나라는 지금 대체적으로 12세나 3세예요. 지금 이 거론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그럼 일본이나 독일은 똑같은 문제가 없었냐?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14세 우리보다 빨리 왔어요 이 문제가. 근데 안 낮추고 14세를 유지하면서 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안 낮춰요? 네, 안 낮추고도 물론 독일에서도 매년 이 논쟁이 일어나요. 왜? 매년 감당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친구들이 있고 그 태도를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시민들의 정의감이 갑자기 강력하게 타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독일 같은 경우는 교육이 형벌에 앞선다. 이게 대사회적 합의예요. 교육이 형벌에 네, 앞서야 앞선다. 네. 교육을 먼저 해라. 그래서 교육이 안 됐을 때 교육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지점에서 형벌이 시작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소년청이라는 게 있어요. 소년청. 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소년 문제를 따로 다루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나면 소년청이 먼저 개입합니다. 법무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고 사법적 절차가 개입되는 게 아니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 맥락에서 대통령께서 법무부 보고를 받고 이에 관한 즉 대한민국이 시민적 합의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을 어느 부서에 맡겼냐는 거예요. 성평등 가족부에 맡겼죠? 네. 그게 의미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성평등 가족부에 맡긴 것은 성평등 가족부는 법무부나 또는 교육부나 이런 여타의 좀 자유롭게 이 문제를 다시 말하면 형벌적 측면만을 보지 말고 즉 정의를 볼 때도 흔히 말하는 대로 이 징벌적 간 뭔가 범죄를 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보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눈에 눈 이런 방식의 엄벌주의를 네. 택할 게 아니라 네. 조금 다른 관점도 생각해 봐라. 그런 다른 관점을 생각할 수 있는 게가 교육부하고 성평등 가족부란 말이에요. 네. 근데 성평등 가족부가 좀 더 종합적이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전 국민적 합의는 중첩적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낮추는 쪽으로. 낮추는 쪽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 논쟁하자는 것보다는 네네. 이것을 그냥 낮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교육적 효과까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낮출 것인가. 저는 그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세로 낮춰.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죠. 13세 연령 하향에 대한 주장하는 분들의 논거 중에 하나는 중학교 1학년생이 약 13세이기 때문에 중학생부터는 그래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가져가도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13세냐 12세냐 뭐 11세냐 뭐 14세냐 이건 결단의 문제 같은데. 네. 지금 14세 이하 중에서 몇 연령이 어떤 범죄를 이렇게 데이터를 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네, 그래서 데이터 생각이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소년 사범의 경우에 소년 보호 처분을 통해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세부터 19세까지 연령별 보호 처분 대상자를 분석을 해보면 14세, 15세, 16세, 14세 이상들이 약 15% 내외 각 연령대가 15% 내용 여지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13세도 그와 비슷한 15%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만 만 12세로 내려가면 약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약 한 살 차이에서 약 3배 가량의 비율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중학생일 때하고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것 같아요. 당사자들의. 중학생이면 약간 뭔가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사람이 된 느낌이 들 수도 있죠. 환경도 다르죠. 마인드와 환경이 다르죠. 국제적인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OECD 회원국들은 12세부터 14세 정도 그리고 각각 다 다릅니다. 그게 한 가지고 최근에 각 나라들이 조금씩 늦추는 그러니까 연령을 낮추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낮추더라도 꼭 그 형량으로만 다루려고 하지 않고 꼭 함께 그 선도, 보호, 복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해서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선도 조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하게 어쨌든 하고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지는 약간 차치하고. 네. 근데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그 논의가 있어서 사실은 전 법무부에서 관련해서 저희가 함께 좀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늦게 저희가 토의 자료를 받아서 좀 준비가 늦었습니다만 사실 지난 업무 보고 이후에 저희가 청소년과 소년 사건 전문가들과 1차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최근에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까 특히 소년 사건 관련해서 그 아이 실패는 사회 실패라고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과연 우리가 이 연령 하향 문제를 이 자리에서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 실패를 인정하기 위해 과연 우리가 아이를 정말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먼저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지 저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향 논의 오늘 토의 이후에 한 상반기에 국민 공론화장을 통해서 전문가와 또 소년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 그 담당자들 그리고 또 보호 관찰소에 계신 분들 여러 전문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저희가 심도 깊은 논의장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무부에서 준비해 주셨던 안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제로 소년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의 실효성으로
여기다 제안해 주셨던 내용 중에 보면은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추진 내역 그 추진과 12개 중에 예방과 관련된 건 단 한 건이었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과 소년범죄 예방 적극 연계권 그 한 건만이 예방을 위한 활동이었고 나머지는 소년범에 대한 이후의 교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범죄 예방과 관련된 부분도 22년 3월부터 12월에 단년도 사업으로 환경 개선 사업만 하셨을 뿐이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근데 법무부에서야 어쨌든 예방 사업은 법무부의 소관은 아니고 성평등 가족 청소년부 소관이니까 그랬겠죠. 예. 그건 어쨌든 성평등 가족 청소년부로 이름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데. 네. 어쨌든 그건 성평등 가족부의 업무 소관이기도 하니까 좀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거를 뭐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기 좀 그런데 목표 시간을 정하고 계속 논쟁하다 끝낼 수는 없으니까 한 달쯤 할까요? 한 달쯤? 한 달쯤? 2달 정도는? 2달 정도? 2달 정도 그러면 후에 우리 결론을 내기로 하고 한 2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또 논쟁점도 좀 정리해보고 또 우리 국민들 의견도 좀 수렴해보고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기로 하죠. 어쨌든 뭐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적 합의이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공론화를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촉법소년의 기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만 13세 중학생부터는 형사처벌대에 세워야 한다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수용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었습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에 대통령이 화답한 셈인데요. 하지만 단순히 연령만 낮추자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실패는 곧 사회의 실패다라며 국가가 제 역할을 했는지부터 묻는 성평등가족부의 뼈아픈 자성도 이어졌어요. 결국 2달간의 치열한 공론화를 거쳐 아이들을 보호할 최선의 방책까지 함께 찾아내기로 결단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과 따뜻한 보호, 그 절묘한 균형점을 찾으려는 정부의 고심이 드러났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사회의 안전을 동시에 지켜낼 이재명 대통령의 거대한 발걸음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정부의 올바른 결정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